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태릉 선수촌 다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나옵니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수준의 힘든 훈련들을 아주 짧은 휴식 시간을 사이에 두고 계속 연이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째서 길거리나 술집에서 실수로라도 혹시 만두기와 싸움이 붙었다면 무조건 빨리 사과하고 함께 맛있는 삼겹살 먹으러 가서 빨리 화해하고 친해져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슬링은 비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웨스틀리안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올림픽에서도 가장 처음 채택된 가장 권위 있는 종목 중 하나이자, 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역시 젊은 시절 아테네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레슬링 선수였을 정도로 이래저래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레슬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게 아주 많은 금메달을 안겨다준 원조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심권호 등 그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국민 대다수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재엽이나 최민호 같은 유도 금메달 선수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곰돌이 김우진이나 임시영 같은 신궁들의 얼굴과 이름들 역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금메달에서 딱 한 계단만 내려간 은메달만 되어도 우리는 그 선수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동메달이나 또는 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얼굴이나 이름들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즉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1등만 기억하는 뭐 같은 세상의 잔인한 현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 영국의 올림픽 조정 대표 스타인 캐스 비숍이 자신의 선수 생활과 또 은퇴 이후 바라본 세상을 돌아보며 쓴 책 롱윈을 통해 오늘날 세상이 오직 승리,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미쳐 아이들 교육부터 직장 생활,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힘들고 좌절이 가득한 삶이 아닌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엇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과 직장 문화가 계속 떠올라 깊이 공감이 되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책은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하게 추천한 매우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캐스 비숍은 자신이 은퇴를 하며 스포츠계를 떠날 때만 해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승리 경쟁을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전부 피말리는 경쟁과 승리 집착에 빠져 있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원래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어차피 남을 이겨야만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면 맞는 지적이기도 한데 이 책의 깊이는 그렇게 얇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와 직장 세계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한 또는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고 또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서 과연 그 승리의 대가가 만족스러웠는지 후회는 없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때 프랑스의 영웅이자 그 유명한 투르드 프랑스 로드 사이클 대회 7연승에 빛나던 랜스 암스트롱의 경우와 또 최고의 럭비 선수 조니 윌킨슨 외 수많은 초엘리트 운동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며칠간의 아주 짧은 만족과 그리고 어딘가 좀 슬픈 느낌이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 것 외에는 상당한 공허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오직 공부만 하여 최고의 대학교를 간 후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현재 투자업계에서 무려 연봉 120만 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현재 자신은 대학 시절 목표했던 대다수 목표를 다 이룬 상태지만 아침에 출근하여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싫고 이대로 그냥 매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을 정도로, 즉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 뒤로 남들은 모르는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포츠와 직장 세계에서 최고로 승리한 사람들의 경우인데 거기서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수많은 탈락자들과 패배자들의 경우는 달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그녀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흘러가는 지금의 세상은 승자에게도 또 패자들에게도 너무도 괴로운 아무도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고안한 롱윈, 즉 단기적이고 파괴적인 승리가 아닌 인생을 길게 보고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경쟁의 상태가 절대 자연적이지도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윈의 경우 그 어원은 중세 게르만어인 개빈과 분이야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개빈의 의미는 일하다, 노력하다이며 분이야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윈이라는 단어는 이기거나 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즉 승리나 우승 또는 합격 같은 특정 순간이 아닌 긴 호흡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편안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였음을 그녀는 지적합니다. 또 경쟁을 뜻하는 단어인 컴페티션의 경우 역시 라틴어 콤페테레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싸우고 무찌르는 게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인 함께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단어의 바탕에는 합동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귀한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찬미가 있는 단어였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서로 짓밟고 죽여야 하는 경쟁의 의미로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류학과 동물 행동학으로도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살벌한 경쟁 세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등을 예로 들곤 하는데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연 세계에서는 그런 필연적으로 살생이 벌어지는 관계들 외에 코뿔소나 얼룩말 등 위에 살며 기생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소 등 쪼기새의 경우나 또는 서로 소통하며 사자나 표범으로부터의 위험을 서로 알려주고 협업하는 개코, 원숭이와 가젤, 사슴들의 관계, 경쟁이 아닌 서열과 협업이 원칙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 사냥을 하는 수많은 무리 동물들의 세계처럼 자연의 섭리가 생존이고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면 경쟁보다는 공생과 협력의 전략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이 실제 자연의 세계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들, 매일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식량들, 전 세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들이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만년을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과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다른 누구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이 지구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정말 희한하게 찾아낸 끔찍한 결핍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으로 인해 타인을 이기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인 건 잘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 더 완벽한 예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 기성 세대들 역시 자라나며 겪어야 했던 바로 그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건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힘든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우리나라의 시대적 산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소중한 12년도 넘는 유년 시절을 하루 15시간 이상씩 교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배움이 아닌 외우기 시합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0.1%의 승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99.9%를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모순, 그리고 거기다가 그 0.1%의 행복조차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이 엄청나게 기괴한 레이스가 어찌 보면 저자가 말하는 그 올림픽 스포츠의 세계보다도 더 무서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일단 진부한 각종 말들도 문제입니다.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는 자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억지 노력을 강조하는 엉터리 표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멍청한 말에 의하면 앞서 말한 그 0.1% 안에 들어가지 못한 99.9%는 모두 포기를 한 패배자들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도 해로운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겨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괴로운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성공이라는 게 뭔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최고로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무슨 사가 되는 것, 아니면 통장에 몇억 몇십억의 돈을 모으기와 같은 것들이
것이 리스트 제일 위에 올라오는데, 그런 피상적이면서도 사실 요원한 것들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 내가 장기간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현명한 목표와 삶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하고, 또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경쟁자를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참여와 협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다 잘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올림픽의 영광은 승리가 아닌 참여였습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나와 주변 사람들 또는 내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고귀한 목표라면 그걸 결국에 이루어냈냐 성취하고야 말았냐 하는 결과론적이 아닌 지금 그런 훌륭한 목표를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 의미와 행복 그리고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누구도 패배자가 될 필요가 없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속도로 모두 행복하게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더 부자처럼 더 풍요롭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럽게 느끼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하거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자 훨씬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공부를 통해 나의 관점을 더 지혜롭게 바꾸는 것인데, 이 책의 경우 그 후자의 역할을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삶과 세상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여기 이 멋진 차는 얼마 전 페라리에서 출시한 새로운 슈퍼카인 F80이라는 차입니다. 대략 120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 강력한 엔진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를 약 2.2초 만에 끊고, 슈퍼카답게 문도 위로 열리는 데다 또 생긴 것도 엄청나게 멋지지만 우리는 이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의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와도 같고, 또 그걸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먼저 관심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로 페라리보다도 5만 배나 더 멋있고 강력한 탈 것인 그 F22의 후속작이자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하게 될 최강의 전투기인 바로 미 공군의 6세대 신형 전투기가 바로 그것인데, 어저께 저녁 무슨 깜짝 선물처럼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런 역사적이고 멋진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우리 트럼프께서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다 미 공군 장성들이랑 전투기 사진 포스터랑 다 갖다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그 설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공식 명칭은 바로 F-47입니다. 기존 F-22와 또는 F-35와 아무런 연계성도 없는 정말 뜬금없는 이름이긴 한데, 이것을 두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차 대전 기간 꽤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F-47로 이름 지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본인은 이 새로운 전투기를 소개하면서 그 공식 명칭은 F-47이고 이 이름은 공군 장성들이 지었다고 하는데 나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만 언급하며 넘어갔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너무도 겸손하고 절대로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군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의 부담을 주어 이렇게 자신의 그 47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전투기의 이름에 넣어 기념하는 따위의 유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여 아마도 P-47 썬더볼트 전투기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 분명하다고 대충 모른 척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47은 보잉에서
해서 만듭니다. 사실 이게 이번 뉴스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미국 슈퍼 전투기들인 F-22와 F-35는 모두 다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미국 정부에서 이번 F-47을 공개하며 내놓은 공문입니다. 잘 읽어보면 이 F-47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과 앞으로의 일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F-47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F-22에 비해 더 강력한 힘과 더 긴 항속거리, 더 뛰어난 스텔스 성능 외 더 치명적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군이 공개한 공식 사진은 사실 딱 이 2장 뿐입니다. 이게 그 백악관에서 공개한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이게 미 공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F-47은 그 크기가 F-22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체에 이미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F-22보다 스텔스 기능이나 첨단 디지털 능력 같은 것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항속거리를 거의 1.5배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F-47의 경우 F-22처럼 쌍발이 아닌 F-35와 같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여 무게를 낮추고, 거기다가 또 내부의 무장에서 가지고 가는 미사일의 수를 크게 줄여서 또 추가로 무게를 줄여 더 긴 항속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F-47의 경우는 F-22와는 달리 한 대당 최소 5대 이상의 드론들과 편대를 이루어 전투에 투입된다는 것이 이미 미 공군의 공식 문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 미사일 무장을 거의 다 함께 작전하는 드론들이 운영하도록 하면 그 설명이 말이 됩니다. 우리 KF-21도 이미 드론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을 최초 그 개발 단계부터 구상을 해왔고, 또 사업 공개 초기 가오리 X라고 불리는 무인 전투기 드론들과 함께 비행하는 그래픽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어 아마 근미래 항공전에서는 각각의 전투기들이 이 드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풍경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F-47의 디자인은 아까 본 그 2장의 이미지 외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미 기체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온 지 벌써 5, 6년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FA-XX라는 이름으로 그 디자인 컨셉이 공개된 것이 꽤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좀 전에 본 그 미 공군의 공식 이미지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F-22의 디자인과도 뭔가 좀 세대가 다른, 확실히 또 다른 레벨의 새로운 형태의 미래 전투기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멋지면서도 어딘가 UFO처럼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콕핏 양옆으로 나와 있는 카나드입니다. 카나드라 우리말로는 귀 날개로도 부르는 주 날개 앞에 붙어있는 작은 날개들을 뜻합니다. 중국이 만든 오직 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스텔스기 J-22에도 붙어있던 바로 그 더듬이 날개가 바로 카나드인데, 원래 초기에 돌아다녔던 이런 이미지에서는 카나드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리고 이 F-47 스텔스 기술의 원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보잉의 BOP 기체에서도 앞 동체 부분이 매끈하고 깔끔했었는데, 최근 공식 이미지에서는 분명하게 그 카나드가 보여서 굳이 왜 이런 걸 붙여 놓았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보잉에서 일하는 세계 최고 전투기 디자이너와 공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 했을 것인데, 아무튼 지금 유일하게 바로 그 카나드 부분이 미국의 밀리터리 온라인에서는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카나드 포함 그 날개의 각도입니다. 잘 보면 날개들이 모두 위를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47이 극한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날개 각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어, 그러니까 기존 F-22의 경우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 즉 사람으로 치면 그 겨드랑이 부분이 스텔스 기능에 있어 최대 취약점 중 한 곳이었는데, 이 F-47의 경우 그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위로 들어 올려 실제로 F-22에 비해 피탐지 면적이 고작 0.00001 제곱미터로 실제로 레이더로 보면 거의 작은 파리 한 마리 수준의 작은 면적밖에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 발표하길 F-47은 트럼프의 임기 내 하늘을 날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2028년 전에는 첫 비행을 해서 대략 2030년경에는 실전 투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F-22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생산 비용은 현재 F-22의 가격인 4,400억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 특히 최근에는 이 국제 방산 분야에 있어 그 세상과 상황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재무장을 선언하며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거의 전속력으로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옛날 무기 재고들 다 쏟아부은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슬슬 다시 그 거대한 창고를 채워야 하니까 바빠질 것 같고, 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대만을 침공할 생각인 중국의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무기들 뽑아내며 차곡차곡 무기고를 채우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또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래 전장의 그 다이나믹이 그 바탕부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새로운 기회들도 열리고 있어 이제 막 세계 최고 방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기회와 흐름을 잘 활용하여 미래 최첨단 방산 시대 최강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아픕니다. 그게 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대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며 결국 이루게 되는 그 수많은 국가들의 형태들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를 매우 열등한 형태의 국가 시스템으로 여기며 심지어 극도로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길 세상에는 총 5가지 형태의 국가가 있는데, 이 5가지 형태의 국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조금씩 타락하며 그 다음 아랫 단계로 내려가며 형성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이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이자 최고로 완벽한 정치체제는 바로 철인 정치로, 즉 그 어떤 자기 개인의 욕망도 없이 오직 전체의 이익만을 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왕이 통치를 하는 국가이며,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티모크라시로, 말하자면 고대 스파르타의 경우처럼 힘과 명예를 중시하며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여 부패가 없는 국가이고, 세 번째로는 올리가르키로, 말하자면 부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로, 어떻게 보면 과거 왕과 귀족이 힘을 나누어 가졌던 봉건주의 세상과도 비슷한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귀족과 평민들 계층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국가가 더 붕괴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의 평등을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군중의 무질서와 권력자들의 방종이 난무하며 그 애초 이상과는 달리 전혀 자유롭거나 평등한 국가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국가가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나쁜 형태인 바로 티라니가 돼요. 즉 더 나은 자유와 평등을 빌미로 권력을 잡은 어리석고 타락한 독재자 폭군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은 마지막에서 딱 두 번째에 있는 매우 열등한 국가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주의 국가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이 민주주의도 만약 운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로 타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플라톤의 경우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무지하고 편협한 대중들이 그 민주주의 투표로 스승을 사형에 처한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특히 더 싫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생각에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실제로 이 민주주의는 항상 그 안에서 많은 결함과 다툼이 있어 왔고, 또 플라톤의 말처럼 지난 근대 역사에서도 보면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락을 해 독재 국가로 전락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분인 고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 민주주의는 결점이 많은 제도이며 절대로 이상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그나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딸 수 없는 것 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인간의 형벌처럼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된 정치체제라고 그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어령 선생님처럼 많은 공부와 지적 고찰 그리고 나라와 인간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분도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어딘가 심각한 결점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아프며 늘 그렇게 끊이지 않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몰라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사회의 어른이자 현명한 지식인이 오래 쌓아온 자신의 지혜와 또 연륜으로 상황을 정리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어딘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시 정리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잡히며 커다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우리 사회 지식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정수만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어령의 말을 소개하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고 필요한 위안과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나라 언론계, 출판계, 방송계, 정치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고루 퍼져 있는 이어령 선생의 제자 수십 명이 무려 3년간 매달려서 지난 60년간 이어령 선생이 글로 써낸 수백 권의 책에서 최고의 문장들만을 뽑아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여기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그 문장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최대한 원뜻 그대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새로운 세계는 오직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겪고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사랑이든 또는 국가든 간에 반드시 그 잉태의 괴로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옆으로 미루고 타인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스스로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애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는 발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런 가족 가운데 가장 큰 가족이 바로 국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은 결핍 덩어리 존재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도 사자의 강한 힘과 이빨도 없고 추위 앞에서는 따뜻한 털을 가진 작은 토끼보다도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만 또 한편 바로 그런 결핍과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결핍을 보완해낼 기술과 문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내일은 오늘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을 믿고 응원하라고 그는 말하며 비록 우리 인간들은 결핍투성이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느 원시인의 동굴 무덤에서도 그 주변에 뿌려진 꽃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죽은 이를 위해 꽃을 뿌려 기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존재 또한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지식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또 지식은 기술이 되어 인간을 달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식 이상으로 스스로의 영적 상태와 지혜의 갈구를 소중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터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봐야 터가 좋지 못하면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 법인데 우리 인간의 경우 내가 가진 돈이나 높은 지위와 같은 화려한 집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즉 영혼이야말로 내면의 터이기 때문에 항상 그 터를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터야말로 낮에는 두껍게 화장을 하고 살지만 밤이 되면 집에와 그 화장을 모두 깨끗이 지워내고 마주해야 하는 여성들의 맨 얼굴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우리 개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자잘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조언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를 셈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에 보면 도둑 맞은 셈, 술 마신 셈 또는 입장료를 낸 셈 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불행들에 대해 그보다 더 큰 화를 겪게 되지 않은 점을 감사히 여기며 더 나쁜 것에 비교해 그렇게 셈치며 스스로를 다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경에 보면 사고, 즉 네 가지 고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큰 고통을 뜻합니다.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그 네 가지는 고통이 아닌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힘을,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한 평온의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어리석게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하면 많은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당부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특히 우리말을 각별히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장을 남기셨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방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자기를 쓰는데, 가방의 경우 그냥 담기만 하지만 이 보자기는 쓰고 두르고 덮고 씌우고 메고 가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도를 가진 것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그 유무상통의 뛰어난 융통성과 적응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물건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이치로 한국의 음식은 모두 쌈으로 귀결되며 김이든 상추든 평면성의 넓이를 가진 것을 크게 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여 섭취하는 특이한 민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자기와 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런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째서 그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그 천재적인 굴렁쇠 소년과 같은 기가 막히고 철학적인 장면을 기획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그 굴렁쇠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이 바로 이어령 선생입니다. 한국은 거대한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일본 사이에 존재하여 그 둘의 양면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절묘한 위치에서 자라게 되면 양국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더 부강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양쪽의 단점들만 흡수하게 되어 쇠국할 수 있다고 말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강국들 가운데서 줄타기 외교가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싸울 때면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훈도실을 단단히 메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 하면 저고리와 우통부터 벗고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는 말하면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묶기보다는 풀어주어야, 즉 한국의 진짜 힘은 경직이 아닌 부드러움과 유연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죽겠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날이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힘들 때도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좋거나 기쁠 때도 항상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그는 지적하며, 이것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고 서로 극치로 통해 있기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5,000년간 벌써 몇 번을 나라가 사라지고 그 뿌리채 멸망에서도 모자르지 않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사조처럼 살아남아온 우리 민족의 그 엄청난 생명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치 벽에다 공을 던지면 그게 바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내는 감사의 마음은 결국 그 몇 곱절이 다시 내게 선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특히 말을 함에 있어 그것은 씨앗이 되어 그 30배, 60배, 100배의 무언가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향해 하는 말을 조심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하라고 이어령 선생은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 때문에 모두가 너무 힘든 이 시기,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며 암투병을 하던 자신의 마지막 날들에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 마지막 날까지 펜을 들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려고 했던 우리 시대 진정한 지식인 이어령 선생님의 그 소중한 문장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지금 나쁜 남자 트럼프 때문에 일본이 울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며 그 선물들이 사랑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원칙주의 강한 남자 트럼프께서는 그런 일본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면서 내 계획 안에는 일본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각 정부들에 대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뛰어난 위력을 발휘하는 협상 방법, 즉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한 후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취해왔고 과거 아베 때 훨씬 이전부터 그 전략은 거의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일본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게 안겨다주며 앞으로 트럼프가 취하게 될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분명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여러 정책에서 일본만을 쏙 빼서 특혜를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트럼프 당선 직후 이루어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게 총 1조 달러, 즉 우리 돈 1456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고 또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도 대폭 올리겠다고 미국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올려주었는데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 밀고 있는 미국산 LNG 수출에 대해서도 일본이 앞장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로부터 아빠 미소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또 상황 파악 빠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역시 얼마 전 미국에 가서 트럼프에게 귀여운 자본주의 재롱을 펼치며 무려 14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여기서도 또 트럼프의 흐뭇한 아빠 미소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헛돈 쓰지 않습니다. 100원을 쓰면 최소 1000원의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일본이 이렇게 트럼프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애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면 일단 작년에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이 무려 6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웬만한 반도체 거래액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실제로 일본은 토요타 한 곳만 해도 작년 미국 시장에서 무려 233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토요타는 일본 내에서는 108만 대를 판매하는 동안 미국에서만 233만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 크기가 그냥 넘사벽이라는 중국에서조차 토요타는 작년에 총 178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토요타에게 있어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 이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 차들에 매겨지는 평균 관세는 약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일본 정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세를 무려 이전의 10배인 25%로 올려버렸습니다. 바로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던 가장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그 61조 원은 일본의 산업 전체가 미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전체 수출액의 무려 29%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에 차 수출 못하면 이제 토요타는 문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2.5% 내던 관세에서 이제부터는 25%의 관세를 내고 수출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 미국 내 일본 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그 저렴한 가격의 강점이 모두 사라져버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드나 GM 같은 미국 차들과 아예 경쟁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돈을 법니다. 일본이 관세를 받아들이고 차를 계속 수출하면 이전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관세로 뜯어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더해 미국 브랜드 차량 판매가 늘어나며 미국 회사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며 또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토요타가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또 미국 자동차들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 억지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와 미국은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미 선로를 한참 이탈해 우주로 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트럼프 기차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더 이런 식으로 달릴 수 있을지 또 이미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 등 기존 동맹들과의 사이의 균열이 어떤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 기차는 확실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브레이크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이대로 달릴 예정인 듯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매우 큰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 최근 그런 일본과는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이 어려운 숙제를 매우 현명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크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은 미국으로 가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액수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손정희 회장이 약속한 그 1600조 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참신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냥 큰 돈을 미국에게 투자할 테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2028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 및 철강에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 산업과 에너지 시설에 63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렇게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단지 30조 원이 넘는 큰 돈에 대한 투자 발표이기 이전에 현대자동차가 트럼프의 비전과 정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단순히 아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지금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여 미국 산업의 부흥과 현대자동차의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트럼프에게 깜짝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면서도 특별한 발표였던 것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들의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 품목의 경우 그 사악한 25%의 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 관세의 압박을 받지 않고 현재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미국 정부와 미국 산업의 지지까지 등에 업고 미국에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매우 절묘한 수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럼 한국에 있던 일자리가 그만큼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은 둘 사이 입장이 동등할 때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는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냥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며 또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트럼프를 이기거나 압도할 만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상대와 윈윈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투자 소식으로 인해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진 우리 기분파 트럼프 아저씨의 경우, 이걸 시작으로 한국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에서도 얼마 전처럼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제3의 길을 찾아 함께 살 길을 모색해 볼 수도 있어.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물론 자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제대로 된 정부나 또는 협상자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것일 수도 있어 그 부분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은 진짜 트럼프에게 뭘 밉보인 건지, 그 1600조 원이 넘는 지극 정성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25%의 관세를 일본 차에게 매겨버리면서 일본을 멘붕에 빠지게 하더니 바로 며칠 전에는 또 앞으로 주일 미군의 예산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최근 CNN 발표로 알려진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의 제안에 따라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미군의 해외 사령부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든 정부에 의해 최근까지 진행해온 주일 미군의 예산 증액과 역할 강화를 모두 즉시 멈추고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와 발맞추어 자국 군대의 관련 범위를 확장시키고 또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통합된 군 사령부로 만드는 작업, 즉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으로 만드는 작업에 한참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이 축소되고, 그러면 또 일본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을 가지는 것이나 또는 헌법을 개조해 정상적인 군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이나 세계, 심지어 일본 내 여론들도 힘을 잃게 돼요. 최근 급격하게 빨리 움직이며 몸집을 불리고 또 군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릴 크나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즘 이래저래 트럼프 때문에 아주 죽을 맛입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는 고집불통에다 화가 난 7살짜리 꼬마처럼 폭군이긴 하지만 그게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상대에게는 약점이 있고 또 타협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묘수가 있듯이, 최근 현대자동차가 매우 현명한 전략을 통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윈윈하며 특히
딱히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상대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낸 묘수를 찾아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게 남은 트럼프와의 남은 다른 모든 협상에서도 이렇게 현명한 태도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바로 며칠 전 빌 게이츠는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대략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 역할의 대부분을 대신하게 될 것이며 또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재의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전 세계 인류의 직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그동안 다양한 기사와 전문가들의 칼럼을 통해 한 500번도 더 들었고 사실 이건 저희 아랫집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빌 게이츠가 했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인류의 디지털화 전환을 시작한 1세대 컴퓨터 고인물 장본인이자 또 지금은 오픈 AI를 통해 인공지능의 시대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확실히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말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안에 일부분이 아닌 우리 인간의 역할 대부분이 대체될 것이며 또 직장과 공장의 일 상당 부분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들 항상 느끼시겠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세상이 실제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불과 몇 년 전 세상과 지금 2025년 4월의 현재 세상을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IT 기업의 프로그래머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도 숙제하는데 매일 사용할 정도로 마치 스마트폰 같은 또 다른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 인공지능이 정신이라면 그 몸에 해당되는 로봇의 경우 역시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BMW 등 세계 여러 곳의 공장에서는 이미 로봇들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 역시 올해 말부터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인공지능이 달린 똑똑한 로봇들은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우리의 가정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그건 채 10년도 안 걸릴 것 같고 불과 앞으로 5, 6년 정도만 되어도 각 가정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로봇을 그 집의 사람 수보다 더 많이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 날이 올 것 같아 10년 후에는 빌 게이츠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보다 더 많은 수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며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미래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 이 질문은 기술의 큰 발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따라오는 필연적인 철학적 질문이긴 한데 일단 빌 게이츠는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샘 알트만처럼 그런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게 장기적으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길 곧 인공지능은 인류 전체를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똑똑해지고 전세계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전지전능해지는 시점인 그 특이점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인데 과연 그런 인공지능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개미 정도의 지능밖에 없는 인간의 명령을 계속 따를 것이냐는 매우 타당한 질문이며 그때 가서는 도대체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입니다. 그러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반대파들은 인공지능의 능력을 조절하여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도록 그 지능의 발전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우리 인간보다도 똑똑하지 못한 멍청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뜻인데 그건 약간 설명이 모순됩니다. 인공지능은 늦어도 10년 안에
그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만 봐도 10년 전 최초의 자동 응답 기능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 텔레마케터 중 99%가 1순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지만 물론 지금 상당 부분 대체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제 핸드폰으로는 내년에 50배 오른다는 그 가평에 땅을 사라고 전화 오시는 기획 부동산 회사 사람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고 반대로 인류의 언어는 번역하기가 까다로워 비교적 천천히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금 챗 GPT는 99%가 아닌 거의 100% 완벽하게 단지 번역만 하는 게 아닌 편집까지 해서 원문보다 더 뛰어난 글과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 사실 번역가분들의 직업은 이미 완벽하게 종말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능숙한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인 높은 하늘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연결하는 일이나 또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개는 복잡한 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천천히 대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꼼꼼하게 철근을 묶는 기계들과 또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빨래를 개는 로봇들이 이미 등장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예상은 종종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전망처럼 진짜 전 세계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어 매달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월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 현실 세계에 접속해서 그 안에서 놀며 생활하며 지내는 게임 같은 세상이 될지 아니면 인간들이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 기계군단 스카이넷과 싸우는 무서운 세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미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뜻을 가진 한자 미, 즉 미스테리 할 때 쓰는 그 미와 온다는 뜻의 한자 레가 더해진 단어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알 수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네, 미스테리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불확실하다 보니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여 항상 수많은 종종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전망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은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시간 여행자들에게 있어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면서 다루고 있는 책 10년 후 세계사 미래의 역습에서는 앞서 설명한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이미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이 가능해진 로봇 시장의 상황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그리고 쿠팡과 같은 빅데이터 기업들이 시장을 넘어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장 그리고 이제는 기업에서 국가로 그 범위를 넓혀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서로 죽일 듯 싸우게 된 진짜 이유와 또 앞으로도 반도체와 전기차 등 그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최소 10년 이상 싸우게 되는 그 과정과 그 둘을 중심에 둔 주변국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또 일명 하늘의 그물이라는 이름하에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그 윤리적 관점을 돌아보는 이야기 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드디어 연구실을 박차고 전장으로 나와버린 인공지능 킬러 로봇들의 세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첨단 지뢰와 유령 함대 그리고 드론들의 세상에 대한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들 끝으로 이 모든 기술의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그 에너지에 대해 사우디 같은 산유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어떻게 그 새로운 에너지 세계로의 전환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대하면서도 조금 과할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한 매우 현실감 넘치는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꼭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특별한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각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세상의 각 분야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넘치도록 충분한 재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어. 꼭 첨단 산업이나 테크 기술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고등학생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 매우 훌륭한 교양 지식을 제공해주는 아주 잘 정리된 미래 관련 보고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금 돌아보니 10년 전의 전문가들이 10년 후 미래에 대해 했던 전망들, 아니면 100년 전 사람들이 100년 후 미래에 대해 했던 전망들 가운데 맞은 것이 절반, 그리고 틀린 것도 절반 정도로 대략 그 정확도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망들을 참고만 하되 미리부터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손 놓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어쩌면 내게 올 수도 있는 큰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되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의 말,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너무 멀리 있어 희미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하는 게 아닌 바로 눈앞에 있어 지금 확실히 보이는 임무를 잘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 말처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일상과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가 당면해 있는 그 현실적 과제들에 집중하고 잘 풀어가 먼 미래를 앉아서 전망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오늘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는 편인데, 대신 이 가상현실에 대한 기대는 너무너무 커서 어서 빨리 기술이 발전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특히 현실감 쩌는 전쟁 게임을 꼭 해보고 싶고, 그 외 스카이 다이빙이나 아니면 마치 실제로 여행을 하듯 세계 곳곳을 여행해보는 신나는 경험을 우리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이제 거의 그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이 현대 기술의 발전과 그 결말이 부디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